안녕하세요. 제 2주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재택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 2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직무관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과서 박세영 외에 산업 및 조직심리학 학지사 2017년 판입니다. 37쪽부터 8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양은 많은데 여러분이 책을 쭉 읽어보셔도 좋고 제가 강의안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출력하신 뒤에 수강하셔도 좋습니다. 양은 좀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직무를 관리하는 것, 또 하나는 직무 중심의 또 인사 관리하는 것.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냐, 직무를 중점으로 하는 그 인사 관리냐, 이런 측면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직무관리란 무엇인지, 또 직무 분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직무 특성 이론과 직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섯 번째는 직무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직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무관리란 무엇인지. 직무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 인사관리죠. 두 번째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다양한 게 있죠. 학력, 경력, 또 자격, 근속, 또 성별,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건이죠.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또 직무의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 담당하는 직무 내용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는 임금을 인상할 때 또 근속에 따라서 어떤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호봉제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관리하고 승진을 관리하고 또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 핵심 영역들,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는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 간에 비교되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하여서 또 그 직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또 평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무를 평가하고
직무에 맞는 적절한 그 자원, 인적 자원을 이렇게 배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있습니다. 핵심 직무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핵심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직무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 직무에 대한 표준화가 없으면 비교할 수도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그 직무에 대한 등급도 필요하고 또 그 등급에 따른 체계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 관리에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냐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냐에 따라서 두 가지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직무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직무 관리는 사람 관리의 기초가 되는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바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바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직무 성과에 따라서 사람들의 임금이 달라지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또 직무 관리에서는 직무 분석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직무 평가가 있습니다. 직무의 등급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직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직무 등급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것이 이제 경영학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낱말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꼭 그 내용상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더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좀 이해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직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는 직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그럼 분석이란 무엇인가?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분석하는 것, 그것을 종합하는 활동이 바로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관리 기능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 분석을 그러면 왜 직무 분석이 중요하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직무 기술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무 기술서란 거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 기술서입니다. 이 기술서라는 것은 직무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한 내용마다 이제 어떤 제목이 필요하겠죠. 그 제목을 적고 그 제목에 따른 업무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고 기술하는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무 분석을 문서한 결과물입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문서화,
기록하여진 결과물이 바로 직무기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는 어떤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업무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긴 그 문서가 바로 직무기술서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기술서가 필요한 것은 종업원, 근로자를 선발하고 또 평가하고 또 훈련하고 어떤 직업을 설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직무기술서는 이제 인사발령을 통해서 자기가 근무하거든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작성되고 인계인수서에 명기돼야 되는 것이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업무는 이러이러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그 항목별로 또 항목별로 기술되어진 그 업무의 내용별로 보관되어 있겠죠.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서철이 있겠죠. 그 문서철마다 문서의 제목과 그 내용을 기술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이 기술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 인계인수가 완료되었음을 각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던 그 업무를 이제 인사발령을 통해서 타 부서로 가고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이 내 업무를 맡게 될 때 자신이 수행하던 직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도 이 직무기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어떤 견본을 보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직무기술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작성하게 된다면 만약에 어린이집에 예를 든다면 선생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또 문서화했던 그 문서의 종류별로 그 문서 종류에 따른 제목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그게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일과표가 있죠. 수행하고 있는 그 일과표대로 분류된 그런 그 문서 보관되고 있는 문서별로 그 정리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맡고 있던 그 반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이 그 반을 맡게 되면 본인이 하셨던 그 모든 보육 수행하는 과정의 모든 문서와 그 절차와 내용들을 인계인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업무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직무기술서가 복잡하고 굉장히 난해한 문제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직무기술서는 어떤 특별한 관리자가 아닌 이상 어떤 그 자기가 맡았던 그 직무별로 어떤 사원이 또 어떤 직원이 작성하는 것은 그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만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때 이것이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어떤 사람을 뽑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기술서가 왜 중요하냐? 직무분석이 왜 중요하냐?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그 표준화된 어떤 자가 필요한데, 기준이 필요한데, 직무분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분석을 통하여서 기술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 바람직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제 직원을 훈련시키거나 직원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훈련 대상의 직무들을 다 파악해야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육교사의 어떤 그 훈련과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보육교사 하고 있는 그 직무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훈련을 시키겠다고 계획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도 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직무 분석을 하는 그 이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는 그 조직의 1차적 활동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 맡고 있는 그 직무는 그 조직의 업무의 기초적인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는 그 직무는 전체의 모든 업무의 한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로 말하면 한 부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기계가 움직이려면 하나의 부품이 이상이 없고 잘 그 작동이 돼야만 전체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듯이 모든 조직이 활성화되고 잘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그 직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직무를 분석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1차적인 활동 단위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는 반드시 직무명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부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총무처, 또 총무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총무부나 총무처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반드시 직무명을 붙인다면 인사 담당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라는 직무를 관장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모든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과 그 직무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은 인사 고과 관리를 또 하게 되죠. 또 1년에 한 번씩 인사 발령할 때 그 직무 평가를 통해서 수집된 평가의 점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반영하게 되겠죠. 또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급여 대장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근무하는 그 인사 담당은 그 급여 대장은 또 어디하고 연관되겠습니까? 경리과나 출납하고 관련되겠죠. 그래서 대장은 인사과에 있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 급여 대장이 이제 출납이나 경리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는 바로 인사관리 담당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어떤 관리냐? 회사의 모든 총무죠. 예를 들면 비품을 관리하는 비품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물품이라 하면 모든 것이 해당되죠. 심지어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이것은 비품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소모품적인 또 물품은 있는데 형광등이라든지 소모품이죠. 또 부서에 쓰는 비누, 세수비누 같은 건 필요하겠죠. 또 일부 관리과 청소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빨래비누도 필요하겠죠. 또 어떤 거 세탁하기 위해서는 또 세탁 세제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실에 비치돼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물품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회사 본사나 또 지점이나 공장이 있을 때는 그 회사에서 물품 담당이 있습니다. 총무가.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물품을 매입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물품을 청구하면 그것을 이제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품 청구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모든 물품을 일정 비율에 맞춰서 대량으로 구입해야 싸게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 전체의 모든 비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그 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업무가 있겠습니까? 회사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관리자 따로 있겠죠. 그 차량에 필요한 모든 유류나 기름 같은 거, 또 차량에 대해서 구입하고 또 그 판매하는 거, 또 관리하는 모든 차량 관리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관리하고 특허라든지 특허 관리도 중요합니다. 상호만 특허 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호별로 모든 분야에 특허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 또 뭐 교육, 또 섬유 이렇게 각 종류별로 그 상호와 함께 특허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브랜드가 예를 들면 전자제품 생산 쪽만 특허를 내놓으면 그 브랜드 이름으로 학원을 낸다든지 또 섬유 산업에 이제 누가 발을 내딛는다든지 하면 그 상호를 도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호 특허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마다 종류마다 그것도 특허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또 특허 업무 관리하겠죠. 또 이런 일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부동산 관리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관장합니까? 총무처에서 회사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담당자마다 갖고 있는 문서철이 있습니다. 직무를 명을 정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명과 그 직무명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서화한 그런 서류들이 문서철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본질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또 지휘 수준도 파악해야 되고 직무 내용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는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면 그 상사에게 결재를 받고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직무명에는 권한과 또 위임된 그 권한과 함께 주어진 그 업무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직무 분석에는 그럼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방법론이 되겠죠.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회사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무명과 직무명에 따른 이제 직무기술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직무기술서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직무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가를 위해서죠. 그래서 직무 분석에는 그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서 수행되는 그런 어떤 그 과업에 대해서 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그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서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강의 안에 보면 KSAO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의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 knowledge, 지식을 의미하죠. 스킬, 기술. 그 다음에 능력, ability.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것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 직무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그 직무에 따른 지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숙련된 기술이 있느냐, 또 개별적으로 그 능력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나 자질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인내력, 또 성취 동기, 또는 더 필요하면 법적 요건도 필요하죠. 면허증 같은 거, 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따른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맡아서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보직만 생각하고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 직무는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그 사람을 선발해서 그 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채용하고 또 적절한 사람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직무 이제 수행 부분에서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직무 수행에는 어떤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는 4가지 그것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행되는 과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업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업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KSAO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식, 기술, 능력, 기타 어떤 자질이나 성격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평가하는 어떤 그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근무하는 근무제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강의안을 보시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 직무 분석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무 관리, 직무 분석 이 2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큰 회사를 중심으로 그 이론을 체계화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직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무 관리의 정의를 아까 살펴봤죠. 직무 관리는 2가지가 있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 그 다음에 직무를 중심으로 한 그 인사관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은 왜 필요하냐 그걸 살펴봤죠.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직무에 대한 그 직무들의 각 명칭과 그 내용을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걸 파악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그 직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직무 분석에는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직무 기술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쭉 그 내용은 조금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제가 건너뛰고 여러분이 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숙지하시고 큰 회사에 필요한 적절한 표현들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이 교과서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리와 직무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또 이제 큰 3번째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 그러면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이라는 이야기는 직무에 대한 그 정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과 함께 수집하는 그 방법. 예를 들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또는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과나 직무 분석을 위임받은 그 관리자가 그 직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결국은 스스로 각 담당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직무를 분석해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시오라고 미리 준비해 놓은 관리자는 굉장히 뛰어난 관리자죠.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나 중간 관리자는 각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아주 객관화된 간략한 직무 기술서를 갖고 있어야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지 인사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직무를 분석해야 되고 그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으로 관찰법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 담당자에 의해서 직무가 수행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상사가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 또 직무 담당자에 의해서 직무가 수행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무엇입니까? 직무 분석을 하는 관리자가 어떤 한 직원을 지정하고 그 직원이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찰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러 가서 할 필요는 없죠.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그 이제 부하 직원이 5명이면 첫 번째 A, B, C, D, E로 나눈다면 A 직원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고 그 업무가 무엇인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찰과 함께 관찰된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로 업무를 다 100% 파악하려면 그 직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상사가 모든 걸 결제했다면 다 파악이 될 겁니다. 이게 장기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어떨 때는 매월 진행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게 있고 한다면 한 분기가 지나야만 파악이 되겠죠.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건 뛰어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서 파악된 정보를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 걸려서 파악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일단 일정 기간에 파악한 내용과 동시에 또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면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수행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는 구조화된 설문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기록을 위한 양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을 때는 문서화해서 그것을 설문지처럼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것을 보고받고 정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찰법 안에는 또 유사한 면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화로 할 수 없는 것은 설문지처럼 설문지 내용을 설문 문항을 작성해서 그 문항대로 답을 쓰도록 해답을 적도록 해서 그 모든 업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면접법이 필요합니다. 면접법. 그 면접법에는 직무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답변 내용을 어떤 양식화해서 명확히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설문지를 통해서 또 수집할 수 없을 때는 직무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작업자가 지각하고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수행의 그 내용과 직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 사항들이 애매모호할 때는 면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어떤 신뢰도나 타당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왜냐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이제 보증할 수 없는 그러한 때 그래서 판단의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는 면접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로 문서로 작성하게끔만 위임할 수 없죠. 애매모호한 게 있을 때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직접 면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걸 통해서 직무를 분석하고 또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 정보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직무 분석에는 어떠한 것이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봤죠. 그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 중에 직무 기술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직무 명세서가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직무 분석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직무 기술서가 있고 직무 명세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바로 직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직무를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입니다. 이것이 직무 분석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의 명칭이 필요합니다. 각 명칭별로 내용이 기술되겠죠. 그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의 직무자의 소속과 부서, 또 그 다음에 보직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의 명칭,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속, 그 사람의 직위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보고 라인 이거 중요하죠. 그 사람의 상사란 누군지, 보고 체계가 어떤 라인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직무와의 그 관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제 라인을 보면 협조 라인도 있습니다. 타 부서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그 문서를 반드시 봐야만 되는 경우에는 협조자라는 그 명칭이 붙은 그러한 결제란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상사에게 서열에 따라서 결제 라인을 정하고 또 타 부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직무는 협조자에게 경유해서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별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어떤 설비나 도구나 기계, 이건 어떤 공장 같은 데 필요한 내용이겠죠. 또 생산 부서에서는 원재료나 제공품,
그 다음에 직무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그 대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생산을 하는 공장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직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그 과제나 종류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또 대외나 대내외에 접촉하는 기관들, 이러한 것들도 역시 직무기술서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에 대한 내용 중에 큰 회사에서 또 큰 기관에서 작성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기록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를 이렇게 문서화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서화된 직무기술서만 잘 작성이 된다면 내가 없어도 내가 하던 일을 다른 데서 했던 분이 오게 되면 질문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직무기술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직무기술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아니면 안 되지. 이건 요즘 시대는 먹히지 않죠. 그래서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투명한, 명확한 분석된 기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동 있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보면 직무 기술이 잘 되어 있는 부서에 인계인수서가 있는가 하면 어정쩡한 인계인수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정확하게 인계할 때 저는 이 직무기술서 반드시 썼습니다. 그리고 내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업무를 인계하고 이렇게 사인을 받는데 사인을 안 하는 곳도 있었어요. 하든 안 하든 난 떠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어떤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성질과 모든 것을 저는 파악하고 활동했던 그런 어떤 지금까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는 분은 자기 일에 대한 프로입니다.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베테랑이고 프로는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문서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직무명세서가 있습니다. 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한 건 직무기술서인데 직무명세서는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명세서는 그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 기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게 있었죠. KSAO, 영어로 약자죠. 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이런 다른 단어들을 써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직무명세서에는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의 정도입니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무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세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건 단순 직무 기술서와 다른 거죠. 반드시 사람 중심으로 써야 되죠. 또 기술, 예를 들면 이제 세무사에는 그 회계, 세무에 대한 걸 알아야 되죠. 복식부기 같은 이런 거 필요하죠. 능력, 그 일을 얼마만큼 경력을 갖고 있느냐. 물론 이제 세무에 대해서 세무사로 자격증을 딱 취득했는데 이제 학교만 졸업했지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수행할 능력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상세히 기록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무서의 과거에는 보면은 그 세무사무소에 가면 과거에는 막 20명, 50명 있던 세무사무소는 최근에는 인원이 확 줄죠. 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숫자를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살펴볼 때 명세에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기능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말합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요건인데, 예를 들면 세무 업무를 하는 분은 운동선수처럼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자기의 어떤 신체 조건하고도 잘 기질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부나 홍보 쪽에 활동하는 분과 앉아서 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흥미, 가치관, 태도, 이런 작업 경험, 직무를 수행했던 어떤 경험 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메모해 놔야 됩니다. 기록을 하는 것이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에 따라서 사람을 교체할 수 있죠. 인사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필요한 직무가 있는가 하면 직무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수 없죠. 근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육 경험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서와 명세서를 우리가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좀 양은 많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했던 그 내용 중에 직무 분석에서 왜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고 직무 관리는 왜 해야 되는지 직무 관리에서는 인사관리, 사람 중심 인사관리, 직무 중심 인사관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이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시간은 가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되는 것 또 하나 있죠. 직무 평가, 평가를 왜 하는지. 이제 평가에는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직무 수행의 결과죠. 평가는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적절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된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도 여러분이 직무 평가를 위해서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직무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계량적 또 어떤 점수를 먹여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무 평가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은 큰 회사나 큰 조직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적은 단체나 조직에서도 직무평가는 필요하죠. 그래서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 표준화된 직무평가를 위해서 할당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이제 강의 안에 보면은 평가 지표에서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도표니까 강의 안에 보면은 그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력, 책임감, 신체적 요구 이런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지표 값을 설정하죠. 학력을 200점, 책임감 300점, 신체적 요구 90점. 총 몇 점입니까? 590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임의 설정하는 거죠. 점수는.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200점이니까 이게 2년제 전문대학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랬으니까 5 하위 변인으로 나눠져 있죠. 하위 수준으로 5개. 그럼 얼마입니까? 5개면 하나당 만점이 40점이겠죠. 그러면 할당하기에 굉장히 어렵네요. 만약에 박사학위자면 어떻게 됩니까? 200점이 되겠네요. 석사학위면 40점 5, 4, 20이니까 40점을
재야 되겠죠. 그럼 160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겠죠. 책임감 300점을 줬는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음. 골치 아프죠. 점수를 줄 수 없죠.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림. 1명에서 5명이 넘는 직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결정해야 될 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겠죠?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담당자죠? 이건 200점. 이제 관리자는 300점을 주겠죠?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겨서 어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서도 그런 지표를 여러분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거는 좀 궁금한 건 이제 대면 수업 때 다시 또 보충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샘플이나 견본이 있으면 유인물로 나누어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큰 회사에만 직무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도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반드시 필요한 게 직무 기술서 꼭 작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 기술서를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분은 자기 업무에 대한 모든 파악이 되어 있고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